아마도 당신은 걷기가 몸에 좋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어왔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건강 조언 가운데 하나이지만 너무 단순하게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걷기를 제대로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가벼운 활동 선택 사항에 불과한 움직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는 약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기초를 이루는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하는 걷기는 단지 칼로리를 태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 혈액 속에서 당이 이동하는 과정 세포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리고 기분이 조절되는 흐름까지 조용히 바꿉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걷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걷기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그 걷기를 의미 있는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걷기가 진짜 습관이 되었을 때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과장된 말도 아니고 의욕을 부추기는 이야기도 아니며 오직 과학을 쉽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르면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할 경우 걷기가 왜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 가운데 하나가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걷기가 왜 이렇게까지 과소평가되어 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걷기가 뇌의 구조 자체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이 아니라 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해마라고 불리는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위가 기억을 만들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며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해마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위축은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이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후 이 믿음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잘 알려진 연구에서 고령의 성인들이 일정한 속도로 약 40분씩 일주일에 3번 걷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연구진이 뇌를 촬영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줄어들 것이라 여겨졌던 해마의 크기가 오히려 증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걷기가 단순히 뇌 노화를 늦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 조직의 회복을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걷기가 뇌로 향하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유래신 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며 쉽게 말해 뇌에 주는 영양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억이 선명해지며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분 탓도 우연도 아닙니다. 산책을 하고 난 뒤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생물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다시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화학 반응이며 몸 전체에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긴장하거나 압박을 느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위급한 순간에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매일같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체중이 쉽게 늘며 면역력은 떨어지고 몸은 이유 없이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이미 굳어있고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호흡은 얕아지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신경계는 이미 예민해져 있습니다. 걷기는 바로 이 악순환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일정한 속도로 반복되는 걸음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체계는 몸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규칙적으로 번갈아 움직이는 리듬은 뇌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당장 경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걷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니라 몸속 화학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몸이 경보를 끄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 늘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바깥에서 걷는 경우 자연광과 멀리까지 트인 시야가 더해지면서 뇌는 한층 더 강하게 안도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걷기라도 실내보다 야외에서 했을 때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본래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뇌를 진정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어있던 생각의 틀을 풀어주고 사고를 자유롭게 풀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연구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와 걸을 때의 사고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걷는 동안 창의적 사고의 산출이 약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랫동안 앉아있고 특히 긴장과 압박 속에 있을수록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사고는 점점 한 방향으로만 좁아집니다. 집중하려 애쓸수록 머릿속은 오히려 막히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힘을 잃게 됩니다. 걷기는 이 상태를 즉각적으로 뒤집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는 펌프처럼 작동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고 그 혈액은 다시 뇌로 충분히 공급됩니다. 혈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전달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뇌의 활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동시에 걷기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이 체계는 통찰 상상력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상 앞에서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할 때보다 조용히 걸을 때 문제의 실마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책을 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 뇌가 본래의 리듬과 능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혈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당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 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 에너지로 쓰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몸은 이 과정에 둔감해집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당은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고 그 결과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거나 갑작스러운 에너지 저하가 생기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집니다. 걷기는 이 흐름을 정면에서 바꿉니다.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 그 근육은 연료를 필요로 하며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끌어다 씁니다. 이 과정은 인슐린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단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길게 운동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혈당 문제라는 것이 항상 극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유난히 졸리고 오후만 되면 단 것이 당기며 커피나 카페인에 의지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된 것입니다. 식사 후 걷기는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공격적으로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걷기 습관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세포 수준에서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충분히 잠을 자도 몸은 늘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문제는 휴식의 부족이 아니라 생산에 저하입니다. 걷기는 새로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도록 자극하고 기능을 잃은 미토콘드리아가 정리되도록 돕습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끌어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생산을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들뜬 각성 상태가 아니라 차분하고 안정적인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과하게 흥분되지도 쉽게 지치지도 않습니다. 몸이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빌려 쓰는 것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6번째 변화는 걷기가 소화를 자연스럽게 돕는 방식입니다. 소화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장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내며 기능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이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 결과 더부룩함이나 불편한 변비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걷기는 이 흐름을 부드럽게 되살립니다. 걸음 자체가 장의 리듬을 자극해 본래의 움직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이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권장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독이나 유행이 아니라 몸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8번째로는 걷기가 호흡과 산소 활용 능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근육들, 특히 횡격막을 지속적으로 단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같은 양의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호흡은 점점 깊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몇 주간 꾸준히 걷다 보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숨이 덜 차다는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호흡 효율의 개선은 피로를 줄이고 지구력을 높여주지만 몸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걷기의 강점입니다. 7번째 변화는 걷기가 심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장을 단련하려면 반드시 강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할 경우 걷기 역시 심장 건강에 충분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개선하며 혈액순환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평생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심장 건강 습관으로 평가받습니다. 9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관절과 자세를 동시에 살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관절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만
실제로 관절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움직임의 부족입니다. 관절은 쓰지 않으면 마르고 움직일수록 살아납니다. 걷는 동안 반복되는 부드러운 움직임은 관절 안의 윤활작용을 촉진해 뻣뻣함을 줄이고 관절 표면이 서로 원활하게 미끄러지도록 돕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야말로 관절을 굳게 만들고 통증을 키웁니다. 또한 걷기는 자세를 다시 훈련합니다. 화면을 오래 보며 굽은 어깨와 앞으로 빠진 목 자세는 자연스럽게 몸에 남지만 바르게 걷는 동작은 이를 서서히 되돌립니다. 척추가 곧게 세워지고 머리가 제자리를 찾으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이동 능력도 함께 회복됩니다. 작은 변화 같아 보여도 일상의 안정감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10번째 변화는 걷기가 기분과 정서 건강을 어떻게 지탱하는가입니다. 걷기는 뇌의 화학 반응을 실제로 바꿉니다. 규칙적인 걸음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의 분비를 늘리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낮춥니다.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걷기는 불안과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환경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감정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이 만들어지는 생물학적 조건을 정돈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11번째로 걷기가 장수와 노화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체중 감량이나 걸음수 운동 목표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얼마나 오래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늙습니다. 일상의 일을 도움 없이 해낼 수 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며 계단을 오를 때 두려움이 적습니다. 병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넘어질 위험은 낮아지며 정신 또한 오랫동안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건강 수명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을 뜻합니다. 걷기는 이 건강 수명을 직접적으로 떠받칩니다. 걸을 때 뇌는 균형과 리듬을 조율하고 근육은 순서에 맞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심장은 혈류를 조절하고 관절은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신경계는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이 흐트러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자신감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연결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걷기는 이 하강 흐름을 끊습니다. 고관절과 무릎을 지키는 다리 근육을 보존하고 귀 안쪽의 균형 기관과 신경계를 계속 자극해 균형 능력을 유지하며 척추를 세워 자세를 안정시킵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움직임이기에 뼈 손실을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걷기 습관은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걷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움직임이 혈류를 유지하고 염증을 낮추며 신경 연결을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걷기는 몸의 여러 시스템이 서로 대화하도록 유지합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잘 늙기 위한 기본 습관으로 권합니다. 걷기는 삶의 해를 늘려줄 뿐 아니라 그 해들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12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착각합니다. 걷기의 효과는 강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간에서 나온다고 믿으며
하루만보 같은 특정 숫자를 채워야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변화의 진짜 동력은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자신이 가장 자주 겪는 환경에 맞춰 적응합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은 소음으로 처리하지만 반복되는 자극은 신호로 인식합니다. 걷기가 강력한 이유는 이 점에 있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에 명확하고 반복 가능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날에 걷는 습관이 쌓이면 몸은 움직임을 기본 상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계속 반응성을 유지하고 포도당이 규칙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슐린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신경계는 늘 긴장 상태에 머물지 않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고 관절은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 안에서 자주 움직여 윤활 상태를 유지합니다. 뇌 또한 움직임에 필요한 조율과 인식을 반복하면서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매번 오래 걸을 필요도 없으며 항상 의욕이 넘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하루에 15분 걷기를 일주일에 5번 실천하는 것이 한 번의 강한 운동 뒤에 6날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저녁 식사 후 짧은 산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간헐적인 운동보다 혈당 조절은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다. 그리고 몸이 움직임을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걷기는 강력합니다. 지속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으며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신호들은 시간이 지나며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걷기는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가장 잘 이해하는 기본 움직임이며 뇌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심장과 신진대사 관절과 기분을 동시에 조용히 지탱해주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걷기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욕심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빠르게 걸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큰 숫자를 목표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의도적으로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의미는 대부분의 날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무리하지 않는 일정한 속도로 몸을 움직이며 몸이 알아듣고 적응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다짐하지 말고 소리내어 약속해 보십시오. 아래의 댓글로 당신의 계획을 적어주세요. 나는 하루에 10분 걷겠습니다. 나는 20분 걷겠습니다. 나는 30분 걷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순간 생각은 행동이 되고 혼자만의 결심은 공동체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나누게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을 지탱하는 도구로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가치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과학 기반 건강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과장 없이 현실에 맞게 깊이 있게 다루는 영상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진지하게 바꾸고 싶다면 다음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매일 달걀 4개를 먹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걷기와 영양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신호를 보내면 음식은 그 신호를 완성할 재료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는 순간
변화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몸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걷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최근 신장 전문의들조차 놀랄만한 사실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고 깊은 절망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더라도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2024년부터 2026년에 걸쳐 발표된 최신 연구를 통해 손상된 신장을 회복시키고 기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발견되어 되었습니다. 그 열쇠는 디아미노산이라 불리는 성분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검은 식재료의 조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해마다 약 4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새로 투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을 만드는 것은 매일 아침 당신이 보내는 첫 30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에 기대지 않고 집 주방에 있는 것만으로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검은 아침 식사 습관을 근거에 기반해 끝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일부러 빼지 않고 완전한 내용으로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어졌지만 정말로 건강해지고 싶고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급하신 분은 배속재생이나 목차를 활용해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투석을 피하고 10년 뒤에도 건강한 몸으로 지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을 것이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아침에 익숙한 식단이 사실은 신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침에 간편하다는 이유로 달콤한 빵이나 식빵,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품들 속에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다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고 식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지만 신장에게는 사실상 독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몸속에 남은 인을 소변으로 걸러내주지만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흡수율이 거의 100%에 달해 이미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신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넘쳐난 인은 혈액 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랑말랑해야 할 혈관이 안쪽부터 콘크리트로 채워지듯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장기입니다. 혈관이 석회화된다는 것은 곧 신장 자체가 돌처럼 굳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혈중인 농도가 높고 신장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는 걸까 하고 불안해지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줄기 희망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디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신장 회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동안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L아미노산만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디아미노산은 체내에 거의 없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몸속 특히 신장의 디아미노산이 상당량 존재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디세린입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 가운데 규슈대학교를 포함한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디세린은 신장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신장 자체의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점점 위축되고 작아지며 단단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 저하의 핵심 원인입니다. 하지만 디세린을 섭취했을 때 이러한 위축 과정을 억제하고 세포 수준에서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통념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디아미노산과 신장을 지켜주는 성분들은 과연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동양의학의 지혜입니다. 동양의학에는 오색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신장에는 검은색 식재료가 좋다고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검은콩, 검은가에 김, 목이버섯 같은 식재료들이 그 예입니다. 옛사람들은 현미경도 정밀한 분석 장비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경험을 통해 검은 음식이 신장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이 그 지혜를 따라잡았습니다. 검은 식재료에 풍부한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발효와 숙성을 거친 검은 식품에는 앞서 이야기한 디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최신 과학과 전통 의학이 한 목소리로 검은 식재료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연의 신장 보호제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이론을 실제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침 루틴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처음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신의 신장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대로 따라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기상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커튼을 열고 아침 햇빛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뿐이냐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신장으로 흐르는 혈류를 눈에 띄게 바꿉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가 존재하고 신장 역시 그 시계에 맞춰 고유한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국내 생리학 연구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장의 혈류와 여과 기능은 하루의 빛과 어둠에 맞춰 조절되는 생체 리듬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아침 햇빛을 받는 순간 잠들어 있던 체내 시계가 리셋되면서 오늘도 노폐물을 걸러내야 한다는 신호가 신장에 전달됩니다. 반대로 어두운 방 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면 자율신경이 흐트러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는 충분히 열리지 않은 채 하루가 시작되고 맙니다. 창문을 열고 단 몇 초만이라도 빛과 신선한 공기를 들인 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신장을 지켜주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기상 후 약 5분이 지났을 때의 물 섭취입니다. 이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밤새 땀을 흘렸으니 혈액이 끈적해졌을 거라 생각하고 차가운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신장은 압력 변화에 특히 약한 장기입니다. 아침에 발생하는 이 급격한 혈압 상승은 신장의 여과 장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상온의 물 혹은 청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유가 있다면 신장을 깨우는 작은 보너스를 더해보십시오. 레몬즙을 약간 떨어뜨리거나 숙성된 흑초 음료를 희석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흑초의 유기산 성분은
대사를 돕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흑초에는 앞서 설명한 디아미노산 계열 성분이 풍부해 빈속의 위장과 장을 통해 신장 재생의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하루를 여는 가장 이상적인 출발선입니다. 기상 후 약 15분이 지나면 화장실에 가서 배설과 관찰을 함께 해보십시오. 소변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입니다. 물을 내리기 전에 잠시 색과 상태를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색이 지나치게 진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며 이는 곧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맥주 거품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많이 보인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신장의 여과막이 약해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작은 변화를 확인하다 보면 어제 염분을 많이 섭취했는지 피로가 쌓였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자각이 투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상 후 30분 아침 식사의 시간입니다. 이제 빵과 햄으로 이루어진 익숙한 조합과는 작별할 때입니다. 대신 신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검은 아침 식단으로 천천히 옮겨가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바꾸고 내일은 또 한 가지를 더하는 식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30분이 그날 하루의 신장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검은 아침 식단이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막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나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신장 기능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검은 식재료 5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만 아침 식사에 더해도 크레아틴인 수치와 같은 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하나씩 왜 이 식재료들이 특별한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첫 번째 검은 식재료는 바로 흑초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흑초는 단순히 시큼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만들어낸 신장 회복 보조제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 액체입니다. 일반적인 식초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발효가 끝나지만 흑초는 항아리 안에서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3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발효되고 숙성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단백질은 잘게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아미노산이 생성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신장세포의 회복과 증식에 관여하는 디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숙성 기간이 충분한 흑초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식초에 비해 디아미노산 함량이 수십 배에 달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흑초에는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성분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흑초는 혈압 관리와 신장세포 보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말 그대로 2가지 이점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상온의 물이나 탄산수에 흑초를 한 큰술 정도 희석해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신맛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나토에 살짝 섞어 먹거나 국을 끓일 때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식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회복적으로 방향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가장 강력한 검은 식재료는 바로 검은 콩과 검은 콩으로 만든 나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떠올리면 설날 상차림이나 명절 음식부터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식재료는 신장을 위해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할 대표적인 슈퍼푸드에 가깝습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 짙게 깔린 검은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고농도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이 녹슬듯 손상되는 과정을 막아주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수없이 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그대로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은 콩을 꾸준히 먹는다는 것은 신장 속 혈관에 녹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형태가 바로 검은콩 나토입니다. 마트 나토 코너를 유심히 살펴보면 일반 콩이 아닌 검은콩으로 만든 나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나토균이 만들어내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검은콩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먹던 나토를 검은콩 나토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향한 보호 효과는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리도 필요 없습니다. 익숙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 하나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검은 식재료는 목이버섯입니다. 혹시 중식 요리에 곁들이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식이 요법의 세계에서 목이버섯은 먹는 혈액이라 불릴 만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타민 D 함량입니다. 목이버섯은 전체 식품 가운데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비타민 D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왜 신장에 중요할까요? 사실 신장과 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능력도 함께 약해지고 그 결과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몸은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고 이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석회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목이버섯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뼈와 혈관, 그리고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이버섯을 꾸준히 섭취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그 칼슘이 다시 혈관에 쌓여 신장을 압박하는 흐름을 멈추게 하고 결과적으로 뼈와 혈관, 그리고 신장까지 함께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목이버섯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장 안에 머물러 있던 독소를 붙잡아 변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장에 쌓인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다시 신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신장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이버섯은 장을 깨끗하게 정리해 신장을 보호하는 숨은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버섯은 말린 형태로 보관하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된장국이나 국물 요리에 넣거나 채소와 함께 볶아 아침 반찬으로 곁들여 보십시오. 평소 식단에 자연스럽게 더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할 가장 강력한 검은 식재료는 김과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얻은 미네랄의 보고라 불릴 만큼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알긴산을 비롯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들은 음식과 함께 들어온 과도한 나트륨을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의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염분 섭취가 많다는 점입니다. 염분이 늘어나면 혈압이 오르고 그 압력이 고스란히 신장에 전달됩니다.
식사에 김이나 미역을 함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체내 염분 균형을 조절해 신장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혈액을 만드는 과정을 돕는 작용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질수록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에서 해조류는 예방과 관리 양쪽에서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구운 김 한 장을 더하거나 미역이나 다시마를 미리 조리해 반찬으로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장 관리가 됩니다.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이라면 데쳐서 물에 헹구는 방식으로 조리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5번째 검은 식재료는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숙성시켜 만든 식품으로 말린 과일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이 숙성 과정에서 매운 향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에 생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흑마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도와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신장은 매우 가느다란 혈관들이 촘촘히 모여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흑마늘을 통해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주는 것은 신장의 구석구석까지 회복의 재료를 전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루에 1~2쪽만 섭취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간편함도 큰 장점입니다. 바쁜 아침 영양제를 챙기듯 흑마늘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습관이라면 오래도록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되는 5가지 검은 식재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디아미노산의 보고라 할 수 있는 흑초 혈관의 녹을 씻어내는 검은 콩과 검은 콩 나토뼈와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목이버섯 과도한 염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해조류,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힘을 지닌 흑마늘까지입니다. 이제 이 모든 장점을 하나로 묶어 신장내과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궁극의 검은 아침 식단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식은 흰쌀밥에 검은깨나 잡곡을 섞어 지은 밥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반찬으로는 검은콩 나토에 흑초를 한 숟가락 섞어 곁들입니다. 국물 요리는 목이버섯과 두부를 넣은 된장국이 좋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곁들임으로는 구운 김을 한 장 더해보십시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디저트처럼 흑마늘 한쪽을 천천히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동네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신장을 회복 방향으로 이끄는 성분만큼은 한상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론 매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나토의 흑초를 조금 섞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된장국에 목이버섯을 한 줌 더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여 1년 뒤, 5년 뒤의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오래된 생각에 묶여 불안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최신 연구들은 우리 몸이 여전히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먼 미래에나 등장할 특별한 약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주방 한켠에 놓인 검은 식재료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해마다 투석 환자가 4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분명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무기를 이미 손에 쥐셨습니다. 내일 아침 커튼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마트에 들르게 된다면 무심코 지나치던 검은 식재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춰 보셔도 좋습니다.
흑초 코너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나토 진열대에서 검은콩 나토를 장바구니에 담아 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신장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씩 더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신장에 좋은 습관이나 먹어보니 유난히 잘 맞았던 검은 식재료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과학적 근거와 전통의 지혜를 함께 담아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10년 뒤에도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걷고